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 발행과 법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할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 법령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법이 현실에 맞지 않지만 제도 개선이 있을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노동 관련 법령에는 혹시 악법이 없는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 제33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와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 관련 서적이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가 맞는지 노동자가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른 건지, 정말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 재택 노동자가 맞는지 대책 근로자가 맞는지, 고용노동부가 맞는지 근로복지공단이 맞는지, 이 보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로라는 의미는 뭐 굴종적인 표현이다, 뭐 노동이 맞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또 지금은 현재 그 논란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약 구분의 실익이 없다면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좀 혼란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 그 앞에 발표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토론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지금 현재 노동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종속관계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주는 지배에 있고 노동자는 종속인가?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계속 그 새로운 노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보면 노조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가장 협소하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노조법은 보면 임금, 급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급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나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범위를 보시면 노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헌법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 제4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형태 노동자라든지 사업주는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호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제도권 밖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노동자들에게 밀접하게 가장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시면 5억 미만이 통계상 가장 위험한 업종이고 규모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또 취약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 노동자는 위험하지 않다 또는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전쟁 중인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문수가 11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문수는 한 개 늘어난 116개 조항입니다. 물론 조항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뭐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변화된 게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보면 개정이 많이 되었지만 처벌 규정만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보호보다는 사업주라든가 책임자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개정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인 미만이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882명입니다.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하였고 3.2%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사망자 수가 5에서 49명이 402명으로 45.6%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 312명, 35.4%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81%입니다. 그러면 정부라든지 국가에서는 81%보다는 19%에 집중하는 게 옳은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보호에 가장 밀집한 법적인 규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은 5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규정이 많습니다. 뭐 시행령 별표 1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완전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에 대해서는 3년 유예를 뒀습니다. 즉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예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3년이면 이분들의 목숨도 유예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법 제정하고 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법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입니다. 바꿔야 된다, 너무 허술하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자의 수치일 수도 있고 졸속입법이라고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은 앞으로 계속 개정이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미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좀 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정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으면 이 누가 보고합니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가장 근로자를 협의로 해석합니다. 2조 1항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정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에서 보호할 대상하고 사업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범위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있는 보호 대상과 근로자로서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저는 생각을 해보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법의 근로자나 산안법의 목적인 노무 제공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대법원 판결을 모른다면 아마 노동법 관련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글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암기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가장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인데 2006년도 판례입니다. 15년 전의 판례이죠. 이게 가장 그래도 지금 대법원에서는 바이블처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종속관계입니다. 그리고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라든가 복무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여기다 보면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외주 근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으로 이 법원 판례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효한지는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격리나 또는 재택근무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면 노동자 보호 책임자가 누가 되는지.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적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보면 나라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죠. 그러면 저는 작년에 태안하력에서 사고 난 걸 보면서 근로자 사업주가 누군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차라리 속지주의랑 속인주의를 병행하자. 가장 근로자 보호에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속지주의를 취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는 오늘 그 코로나 이후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이 출연했었고, 우리가 뭐 플랫폼 노동자, 뭐 택배 노동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변화하는 노동 행실에 맞게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것 대신에 불법적이라든가 불안전한 노동 행태를 그냥 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외의 규정이나 특별별 양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도 겪게 되니까 노동법의 한계가 더 부각됐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이러한 그 상황을 미리 판단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세 개의 나라를 보면은 미국은 원청을 노동조합의 상대방의 사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탈리아는 2015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코로나 예방 4가지 사용자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주는 교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자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아실 겁니다. 출퇴근 중에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은 보통 대기업이 많을 겁니다. 그럼 거기는 산재가 인정되고 회사가 영세하여 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자기 차량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산재 불성인이라는 거죠. 이게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음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아시다시피 직영버스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영 효율화 차원으로 또는 직원을 갖다 뽑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운전은 직접 고용은 축소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관리 이론이 사라진 거죠. 관광버스를 타는 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거나 자기 차를 타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업주가 지배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사업장은 위험하고 또 산재가 산재율이 통상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1인당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성인을 받았습니다. 한 근로자가.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진행 중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좀 이상하다.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해당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합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부처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근로자의 소송에 의해서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다 예견됐죠. 지배관리 이론은 이미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재택 근로자든가 그 재택 근로자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한다면 하게 되면은 뭐 식사하러 나가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필요해서 업무에 필요해서 물품을 사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보호할지 아니면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간주 근로제를 적용할지 간주 근로제는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출장이나 외근할 경우에 근무 시간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만큼 근로한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박 2일 출장을 가면은 그냥 하루하루 8시간씩 일한 걸로 간주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거는 사업장에서 제가 또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근로자 수라든가 공사 금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은 상수인가 변하지 않는 건가. 이게 보면 우리가 5명, 300명, 120억, 150억 이런 기준이 많습니다. 보면 지금 노동자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나 부품값은 올라가고, 그것도 위험성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명 예산은 5명이 져야 되니까 4명, 4명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5명 예산은 3명 예산으로 또 축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3톤 이상은 정기검사 대상이었습니다. 크레인 같은 거. 그런데 사업장 가니까 2.8톤 크레인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19 등 노동환경 변화 상황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인지 한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2013년 전까지는 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그 법을 개정을 통해서 그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신설 기준도 그 안전관리자에 비해서 엄격합니다. 선임하는 기준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선임자 그 숫자는 공사 금액이라든가 상시 근로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한 5조 원 되는 화력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부지는 넓지 않지만 공사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현장에 안전관리자 20명 정도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지 한번 뭐 선임자 수 상한제를 둘 필요는 없는지, 업종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별도 규정 마련할 필요성 없는지, 한번 제도 개선이 없는지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비상이라는 내용인데, 저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국제안전보건학술지1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고된 논문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취약한 근로자는 특히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책도 시급하겠죠. 그리고 근골격 질환이라든가 심리적 불안, 정신적 위협 노출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보건 분야 대응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여성이 더 취약한 이유는 무급 노동에 2시간 이상 더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이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타워 크레인 기사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위험업종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그런데 산업 현장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고용 현황이라든지 수행 작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근거한 세계적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집행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여성입니다. 여성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여성이 좀 많겠죠. 안전관리자에 비해서는. 선임 기준도 개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기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은 특수고용 노동 형태라든지 이런 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면역 체제가 항이되어도 대면 업무는 줄어들고 비대면 업무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은 줄어들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은 로봇 등으로 대체될 겁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동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가질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정책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도 플랫폼 등 고용형태 변화에 상황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지 분명히 실효성은 떨어질 겁니다. 산안정책 수립은 집행과 수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재 예방단체, 직능단체 등이 입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한 교훈을 드려야 될 게 2019년에 23년 만에 민노총이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추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의 노조라든지 해직자 등 조합원을 인정하면서 변화에 적극 대응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제 기사 보니까 현대차 사무직 노조자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택 노동조합도 산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별 노동조합도 산업별, 직무별, 행태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재해방전문기관,
직능단체 등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2020년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코로나 방역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도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세기구를 운영하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거기에 소속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라든지 국민을 전체를 위해서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결책은 일하는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호연지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연지기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로 소속 집단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일할 때 아마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